이 성경 한 권이죠. 사실은 두 손가락으로 딱 잡으면 잡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모아놓으면 한 아름으로 잡아야 잡힐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모아놓으면 한 팔로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얼마나 얇은 책인지 한 손으로, 그것도 두 손가락으로 딱 잡으면 딱 잡힐 정도로 그렇게 얇은 책인데, 그 안에는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통드라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의 놀라운 통드라마에는 7개의 색다른 분위기를 하나 안에 다시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왕이 중심이 되는 500년 세월의 왕정 500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쓰여졌던 7권의 책,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빈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던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은 대략 기간이 100년인데 이 100년을 다시 세 개의 분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33년 이야기, 그것도 33년 중에 3년 이야기에 집중을 맞춰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분위기죠.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된 30년의 이야기, 그 다음 1차 사도들의 역할이 종료되고 이제 디모데 같은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한 시대가 열리는, 이를테면 공동서신 9권 이야기, 이렇게 약 한 7개의 분위기를 책 한 권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통드라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전체 흐름 속에서는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들어있는 그 400년, 그 400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라고 그 역사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 400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2000년의 시간 속에서 400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대한 기록을 빈 페이지에 그냥 담아놔서, 사실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한 장 넘어가는데 그 빈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400년이 싹 넘어간다는 사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가 마감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도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50장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400년이죠. 근데 그 400년의 그 빈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정이 400년 만에 민족이 되었다. 즉 가족이 민족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그 400년 안에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으로 한 페이지 400년을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한 페이지 안에 민족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열되는 민족 분열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크게 먼저 그림을 그려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400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살려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던져보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긴장됩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열되는가? 사실은 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분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는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도 불렀죠. 그런데 다윗, 솔로몬 이후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나온 혈통, 이것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을 열면 유대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과 함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아주 논쟁점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가는, 사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옷도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 아신 분만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입은 옷, 솔로몬의 먹은 음식,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권력, 그거보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들어가면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이 이를테면 어느 분야에 경계 없이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끝내고 들의 백합화와 비교해서 다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런 우리 주님과 사두개인 혹 바리새인, 이들은 우리 주님과 논쟁점을 끝까지 3년 내내 만들어가는 이런 충격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성을 분명하게 지니게 되었는가. 이제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다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유대인은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신구약 400년 동안 어떤 역사의 변곡점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과 묶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유대인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주 확실하게 실력 있다라고 자부하는 엘리트들 만여 명을 필두로 해서 적지 않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어왔고, 바벨론 인근에 집단촌을 이루게 하고,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성을 만든다든지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만드는데 그들을 데려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촌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살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워낙 월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그 월등함이 교육으로, 그 월등함이 장사로,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상술, 이런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지니면서 흩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를테면은 비록 삶의 거주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전 제국의 지역들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는 면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페르시아 제국 내내 그들은 하나의 민족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분열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궁금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의 시작 부분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 안에 어떤 제국이 있었겠나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300여 년을 지속하다가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이 300년 후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다. 이 이야기, 헬라 제국의 시작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300여 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이 헬라 제국과 유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여기에 많은 부딪힘 속에서 사건들이 결국은 유대 민족의 분파로 이어졌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독립운동 같은 거 할 때 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네. 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들어있고, 질문 좋아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나라를 단지 찾겠다라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들은 나라보다 더 소중한 컨셉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책의 민족이고, 그 책을 담는 성전의 민족이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나라를 가질 것인가, 또 어떤 나라를 가질 것인가, 이 논의가 그치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 민족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과 분파 이야기가 바로 흥미진진하게 그 안에 진행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헬라 제국에 망했는가 보면은, 이 헬라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영역이 아닌, 헬라 제국은 에게해를 서편으로 건너가면은 지금의 동유럽이라 시작되는 곳, 동유럽이라 불리는 곳, 이제 이곳에서 오히려 제국이 등장을 한 거죠. 그곳에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이를테면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등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각기 이제 강이나 산을 지역 경계로 해서 여러 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이를테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과두정,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민족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그리스 도시 국가와는 상관이 있지만 거기에 멤버십이 없는 약간의 또 다른 민족인 마게도니아 민족이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민족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로부터 늘 바르바로인, 즉 야만인들이라고 무시를 당했더랬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을 동이족, 그러니까 동쪽의 오랑캐, 베트남을 서이족, 서쪽의 오랑캐.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나요? 뭐 그렇게 속으로 불러보십시다. 이게 존중하는 게 좋겠는데, 서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존중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 키 컨셉인데, 사실은 이 제사장 나라의 키 컨셉을 갖지 못하면 늘 민족 대 민족의 우월성과 열등감이 늘 그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요. 바로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마게도니아 사이에도 그런 감정의 골이 패여서 메꾸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가 3번에 걸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작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사실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꿈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로부터 이 독립을 지킨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오히려 이제 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결속을 다지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결속을 다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부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 아테네 중심의 이 두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이 연합체가 27년에 걸쳐서 3번에 걸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이 그들 민족의 동족상단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스파르타가 이겼고 스파르타가 최종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묶어서 다스리다가 이것이 테베로 넘어갔고 테베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마게도니아의 왕자 필리포스 2세를 인질로 잡아다가 어느 일정 시간을 보냈는데 이 마게도니아 왕자 필리포스 2세가 인질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게 헬라 제국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왕자가 워낙 군사 천재인데 인질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 도시국가의 그 오래된 문명과 이를테면 거기에서 군사학을 발전시키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다 배우고 익히고 돌아가서 왕이 되고 왕이 된 후 오랫동안 야만인들이라 취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기 민족들을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리더들을 코린트, 성경에 이제 고린도라고 나왔는데 그곳으로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협약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여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 것. 이렇게 잘 지내라 민족끼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에 휘말린 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공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하자. 그래서 내가 페르시아 제국을 응징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도와라 해서 페르시아 정복의 연합군 사령관이 자기가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는 실행으로 옮겨지기 전에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함으로 이제 흔들립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21살에 뒤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꿈꿨던 그 일을 물려받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어린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비웃는데 그 21살의 알렉산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그 리더십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군사적 리더십입니다. 이제 발휘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꾸려냈던 그 코린트 협약을 다시 재갱신하고 군인들 약 한 4만 6천여 명을 데리고 놀랍게도 페르시아를 진군해 갑니다. 그러자 BC 333년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의 국토이죠.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다레우스 3세가 32만 명 내지 60만 명. 그러니까 어느 기록에는 32만 명, 어느 기록에는 6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판 싸우는데 놀랍게도 이 21살짜리 알렉산더가 약 한 9천여 기의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군대 보병 한 9만 명, 기병 10,000명에서 10만 명을 한꺼번에 딱 사로잡거나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거기서부터 끝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수준에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 약 13년에 걸쳐서 인더스강 근처까지 헬라 제국의 국경을 확대했지만 그만 그는 인더스강 근처에서 향수병, 즉 마게도니아 병사들이 마게도니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향수병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이 전염병 그러니까 풍토병이죠. 이 두 가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군을 마감하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죽고 그가 남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 장수 3명에 의해서 3등분화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집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 이렇게 헬라 제국은 3등분되고 이후에 3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 헬라 제국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차례차례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열된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차례차례 멸망당함으로 결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주도권은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분열된 헬라 제국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유다의 통치권을 놓고 늘 경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됐기 때문에 이 전체를 묶으려는 노력은 3개의 헬라 제국이 각기 다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시리아 헬라 제국과 이집트 헬라 제국의 경계에 있는 곳이 유다 예루살렘인데 이 유다 예루살렘의 이 경계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집트 헬라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그때 사실은 이집트 헬라 제국은 헬라화의 정책 차원에서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세 오경이라는 경전을 이집트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헬라화로 번역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구약 성경이 세계화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더는 자기 민족이 마게도니아였지만 그리스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또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두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민족적인 우열 관계를 정하는 데 제국의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중요시 여기고 민족들의 경계를 해체하자는 식의 주장이 이 헬레니즘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민족도 있지만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 이를테면은 그런 연장선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바뀌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이 헬라화 정책은 핵심 내용은 문화와 역사와 철학이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헬라어입니다. 즉 그리스가 사용하는 이 헬라어를 알렉산더는 자기의 온 제국의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헬라어를 사용하면 공직자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주므로 결국은 헬라어를 세계화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얘기는 세계의 어떤 지식인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헬라 제국 때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나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통치권이 넘어가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는 오히려 헬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헬라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때부터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았던 히브리인의 아이덴티티에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의 핵심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리아 헬라 제국은 국가 공권력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금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지킨다든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이를테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성전 제사에 가장 금하는 돼지떼를 몰고 가서 성전에 피를 받아 돼지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현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수긍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라도 우리는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죽는 일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이제 저항의 불길로 올린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또 시골의 제사장인데요. 이분이 5명의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선언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저항한 이 혁명이 마카비 혁명으로 발전을 한대요. 이 혁명이 점차 3,000명까지 이 혁명대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정규군 46,000명과 싸워서 이기는 성과까지 거둡니다. 그래서 이 3,000여 명의 이 혁명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시리아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수전절을 만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성전 청결한 절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그 혁명을 주도했던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름하여 하시딤들인데요. 저항했던,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이 순응했던 사람들은 이제 점차 사두개파로 가고요. 이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하시딤들인데 이 하시딤들은 유다 마카비 혁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자. 이 하시딤들은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우리가 성전을 청결케 했으니까 됐다 하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쿨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된 이 마카비 사람들은 종교적 독립으로 마감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해서 이제 하시딤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통치권까지 갖게 된 이 마카비 혁명 세력들은 결국은 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왕조까지 세우는데 이것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유태인들인가요? 어쨌든. 그렇죠. 유태인들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왕과 대제사장이 겸하는데 한 번은 그 하스몬 왕조 기간 내에 형수와 살로메 알렉산드르라는 형수와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는 이제 시동생과 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하시딤들이 일으킨 거의 난동인데 내용인즉슨 대제사장 측은 과부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수와 결혼하는 게 통치자로서는 자격이 있겠지만 대제사장으로는 자격이 없다 해서 결혼식이 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나 그 결혼식을 강행시킨 이 알렉산드라 얀나이우스라는 하스몬 왕조의 왕은 결혼식을 강행하고 끝내고 그 반란을 주도했던 약 한 800여 명을 처형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그 하시딤들의 일부는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광야로 떠나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SNF입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존중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시딤 가운데 바리새인과 SNF로 나누어진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바로 하스몬 왕조 기간에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스몬 왕조가 로마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조가 헤롯 왕조로 넘어갑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참 궁금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블랭크 페이지. 그러니까 이 빈 페이지 안에 full of history, 충분히 들어있는 역사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